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70번째 책은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무너져버린 멘탈을 회복하기 위한 세세한 실전 트레이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에 도움을 받는다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도 그 방법까지 스스로 찾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무너진 멘탈을 회복시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끝없는 좌절을 느끼고 특정 사건을 계속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현명한 선택이 아닌데도 결정을 합리화시키며 감정의 고갈을 느끼고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멘탈을 다독여야 할 때라고 합니다. 후회와 미련, 과거를 떠나보내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에는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마음의 회복력이 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게 되며 더 큰 용기를 얻고 적응력이 높아지고 일상의 즐거움에 더 크게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공감을 느끼고 감정적 독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 제콘필드의 좋은 말이 있네요. 놓아준다는 것은 영혼을 얽매는 과거의 이미지나 감정, 원한, 두려움, 집착, 실망을 떠나보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반드시 놓아버려야 할 20가지 문제들에는 헤어진 연인, 해로운 관계, 질투, 과거의 실패, 선택에 대한 후회, 예기치 못한 불행, 이루지 못한 목표, 타인의 평가, 타인의 원한과 분노, 모든 것을 통제하고픈 욕구, 언제나 행복하고 싶다는 기대, 분노, 수치심, 타인의 의견, 부정적인 비교, 완벽주의, 바꿀 수 없는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픈 욕구에 대해 짤막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싶다. 내가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 행동으로 인해 결과가 바뀐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사건은 보통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로 환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상을 지니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피로해진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포기할 때 우리는 불운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그런 상황이 닥쳐도 건강한 태도로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변화가 너무나 두렵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지나고 나니 좋은 점만 떠오른다. 과거의 나를 버릴 수가 없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이미 중독됐다. 이 경험이 훗날 유용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발목 잡는 과거를 끊어내고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한 21가지 전략에 대해 소개되어 있고, 각 전략마다 실전 트레이닝이 있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오늘부터 과거를 놓아버리겠다고 선언한다. 어제는 되찾아야 할 나의 것이 아니지만 내일은 이기든 지든 나의 것이다. 린든 B. 존슨. 두 번째, 감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 당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라. 닐 도널드 월시.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의 배출구를 찾아 기분을 바꿔준다. 원망에 집착하는 건 경멸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머릿속을 아무 대가 없이 내주는 것과 같다. 앤 랜더스. 네 번째, 나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도덕적 판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다. 마셜 로젠버그. 다섯 번째, 내 삶의 목적을 찾는다. 인간 존재의 신비는 단순히 살아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있다.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여섯 번째,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현재의 힘을 이용할 수 없는 한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고통은 내면에 살아 숨쉬는 고통의 잔재를 남긴다. 에크하르트 툴레. 일곱 번째, 후회 속에서 미래를 위한 통찰을 찾아낸다. 미련을 버리는 과정에서 당신은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잃겠지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디펙 초프라. 여덟 번째, 이상적인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당신이 저지른 영광스러운 실수를 포용하라. 엘리자베스 길버트. 아홉 번째, 자존심을 굽히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인다. 자존심은 배고픔, 갈증, 추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토마스 제퍼슨. 열 번째,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수치심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마음을 좀먹는다. 브레네 브라운. 11번째,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순간 나는 그들의 포로가 된다. 12번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지 말라. 파울로 코엘로. 13번째,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 행복은 멋진 척하기와 비슷하다.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얻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삶에 충실하라. 마크 맨슨. 14번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다. 삶은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다. 존 맥스웰. 15번째. 게으름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시간은 공짜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시간은 가질 수 없지만 이용할 수는 있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지만 소비할 수는 있다. 그리고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하비 맥케이. 16번째. 한 줄이라도 감사 일기를 쓴다. 현명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할 줄 안다. 에픽테토스. 17번째. 남 탓하는 버릇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바꾸겠다는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데니스 웨이툴리. 18번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나의 마음뿐이며 외적 요소는 통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9번째. 인간관계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분노다. 페마 초트론. 20번째. 불필요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일을 너무 많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런 식이다. 로버트 메트칼프. 마지막 21번째.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심각한 일이든 최근 일이든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잘못한 적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마음을 떠나보내자. 용서는 가슴이 하는 일이다. 웨인 다이어. 그리고 보너스 전략으로 3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멘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외로움, 질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행복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신호는 환하게 깜빡거리며 우리 삶에서 무언가 바꿀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레첸 루빈. 두 번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현실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목표를 수단에 맞추는 것이 수단을 목표에 맞추는 것보다 더 쉽다. 로버트 리. 마지막 3번째, 내면의 비평가에게 그거 사실이야? 라고 되묻는다. 당신의 머릿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의를 제기하라. 그 이야기는 선택과 행동이 되고 이는 곧 당신의 인생이 된다. 브라이언 트 맥길.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전략인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감정적 고통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 깨진 관계, 매일 보는 사람의 괴롭힘 등은 고뇌와 괴로움을 안겨준다. 낮은 자존감, 실직, 투자 실패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다. 감정을 억누른 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냉정하게 대한다. 일에 몰두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폭음이나 마약 복용, 자해 같은 행동에 빠지기도 한다. 요컨대 고통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자 무슨 일이든 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태도로는 아픔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고 감정도 처리할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여 떠나보낼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집착을 버리고 멘탈을 회복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통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한눈 팔지 않고 마주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해야만 고통을 놓아줄 수 있고 마침내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감정적 고통은 회피하기보다 수용해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진짜이며 타당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고통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똑바로 마주하며 결국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내려놓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자존감을 되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8번째 전략. 이상적인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사람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며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는 명예로운 목표이자 사람이 꾸준히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은 양날의 검이다. 더 나아지겠다는 목표 안에는 현재 모습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자신의 모습이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평생 외과 의사가 꿈이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의대에 입학해 학위를 얻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그는 자신이 사람 피를 보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적 자아가 위태로워진다. 현재의 진짜 자아가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무의미한 자기 비난에 빠지게 한다. 자신이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크게 자책한다. 도달하지 못한 목표와 놓쳐버린 기회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마음은 후회와 억울함, 실망으로 가득 찬다.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상적 자아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이 마음은 후회와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에 당신을 가두어 버린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포기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대신 내가 가져야만 했던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자책하는 태도로는 멘탈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적 자아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상적 자아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진짜 자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이상적 자아를 포기한다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다만 현재의 내 모습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겪는 우여곡절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1번째 전략.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건 본능적이다. 행복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의 관심과 존중,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한다. 친구나 동료, 사랑하는 사람, 주변 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법한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 행동은 피한다. 이러한 본능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일정한 행동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추긴다. 이 본능은 과거의 선조들이 포식자나 위험한 환경과 같은 여러 위협과 맞서 싸워야 할 때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집단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외면당하고 버려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맞닥뜨린 위험과 위협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 현대에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무리를 짓는 일 역시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걱정한다. 비난을 두려워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과 선택을 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금도 무리에서 거부당하고 제외될까봐 두려워한다.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문제에서 집착을 버리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에 집착하면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억눌린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 타인의 인정을 향한 갈망과 뒤얽힌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가 라는 가혹하고 지독한 잣대로 자기 생각과 선택,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친구나 동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시오패스라도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마음의 자유를 얻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을 동정하고 마음을 치유한 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13번째 전략.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 집요하고 끝없는 행복 추구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무슨 말인지 언뜻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자. 친구들 앞에서 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친구나 반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놀 만큼 아니면 같이 어울리지 못할 만큼 멋지다는 걸 확인받고 싶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 트렌디하고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렇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스스로 볼품없게 느껴진다. 인생의 행복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불행해진다. 때로는 행복을 위해 너무 절실히 노력한 탓에 오히려 비참해지기도 한다. 분명한 건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손에 쥐려고 하면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행복에 집착하는 바람에
실패가 주는 충격에 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겪고 나면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저널 이모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강박을 느낀다고 한다. 행복에 집착하다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더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집착이 불행을 가져오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기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담한다. 어쩌면 행복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확신하며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평생을 바쳐 열심히 살아왔지만 목표를 이룬 뒤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접하곤 한다. 사실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보다는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 또는 인간관계나 특정한 경험,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행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라. 그게 우리의 무너진 멘탈을 수습하고 잘 정돈해서 다시 단단하게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18번째 전략.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내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사람은 누구나 키를 잡은 선장이 되어 현재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외적 요소에 대한 통제력은 대체로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엄청난 비바람을 만난 경험을 떠올려 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날씨가 다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력한 상황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동안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는 바람을 피우던 애인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 당신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저 당신과의 관계에 전념할 것이라 믿는 수밖에 없다. 상대가 신뢰를 깨뜨린 뒤에는 홀로 괴로운 감정의 후유증을 감당해야 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했던 기억은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분노, 좌절, 괴로움, 후회의 감정을 내려놓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이유란 건 없다. 그저 인생의 대부분이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좌우될 뿐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무제하기 적일 때가 많다.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갑자기 아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 있으며 멀쩡해 보이던 직장이 부도가 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래서 다시 멘탈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본래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 자기 생각도 통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이나 사람 또는 외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통제력만 있을 뿐이다. 통제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통제력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무작위성도 웬만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요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20번째 전략, 불필요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기가 쉽다. 시간이나 주의력 같은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요구하는 곳은 너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에 답하느라, 의무를 다하느라 바빠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관심사를 쫓을 시간이 거의 남지 않는다. 참 피곤한 일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골치 아픈 문제다. 그것은 바로 끝이 없어 보이는 의무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내면의 감정적 부담을 헤아릴 에너지까지 빼앗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부담감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책임이 있고 가족과 관련된 책임도 있다. 비영리 단체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종교 활동, 부업 유지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릴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역할에는 헌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싫어요를 더 자주 말하면 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충실하되 정서적 건강 관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남겨놓는 식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상대의 제안에 찬성하는 데 익숙해진 상태에서 거절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쓰지 않고 대신 나만의 우선순위를 위해 비축해 둘 수 있다. 달력과 할 일 목록을 불필요한 약속으로 채우지 않기 위한 시간 예상 트레이닝을 소개한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지는데 24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너스 전략, 멘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분명 매일매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웃음을 터뜨리며 항상 생기가 돈다. 또한 언제나 낙관적이다. 아침에 첫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전에 마주치기에는 버거운 상대일지도 모른다. 한결같이 명랑한 태도 때문에 그들이 감정적 고통에 괴로워하고 집착하는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멘탈이 박살날 일이 한 번 생기면 너무 큰 타격을 받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만을 많이 경험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쾌활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정말로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만 경험했다면 해고나 이혼과 같은 단 한 번의 커다란 부정적인 사건이 그의 감정 상태를 파멸시킬 수 있다. 심지어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기쁨과 행복부터 슬픔과 좌절까지 폭넓은 감정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건을 견뎌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감정, 즉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서적 건강의 측면에서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즉, 감정 다양성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건강하다. 감정 다양성은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투자 기금을 다양한 주식에 분산하면 특정 주식이 하락세를 걸어도 견디기가 수월해진다.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 다양성은 감정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경험들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감정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준다. 감정 다양성은 괴로운 기억, 아픈 후에 서운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감정 다양성을 많이 가졌다는 건 멘탈을 회복했던 경험이 많고 그만큼 강한 멘탈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재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멘탈은 더 강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